마그네슘 드시면 다리쥐 낫는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마그네슘만 드시다가 몇 달째 효과를 못 보신 분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리쥐의 진짜 원인은 마그네슘 부족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다리쥐라고 생각하고 계속 주무르다가 큰일 날 뻔한 분들도 계십니다. 쥐가 아니라 혈전이었거든요. 이런 경우 주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전이 이동해서 폐나 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진짜 원인 5가지와 당장 오늘 밤부터 쓸 수 있는 3초 응급법,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루틴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생각 못 하셨던 부분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꼭 물어봐 주세요. 며칠 전 지인 어르신 한 분이 다리가 도대체 왜 이러냐며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밤마다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서 잠을 못 이루고 계셨어요. 여러분,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본 적 있으시죠? 그 고통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숨도 못 쉬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하는 그 순간이요. 아프니까 본능적으로 주무르고 파스를 붙이며 버티셨다고 하더군요. 마그네슘도 사서 드시고 다리 마사지기도 사셨대요. 안 해본 게 없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럴수록 통증이 더 오래 갔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무르면 당장은 시원한 것 같지만요. 이미 경련이 온 근육을 힘으로 누르면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요. 그래서 다음날 더 뻣뻣하고 또 쥐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생활 습관을 여쭤봤더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박정수님은 무거운 겨울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버릇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주무실 때 발끝이 항상 아래로 떨어진 채로 계셨대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발끝이 아래로 향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거기에 무거운 이불까지 덮으시면 발목이 더 아래로 눌리겠죠? 그 상태로 6시간, 7시간을 주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이 짧아진 상태에서 신경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바꾸라고 했는지 아세요? 첫째, 이불을 가벼운 걸로 바꾸시라고 했어요. 둘째, 발목 아래에 얇은 쿠션을 받쳐서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딱 이 2가지만 바꾸셨어요.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는데요. 밤에 깨는 횟수가 거의 사라졌어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이불 하나, 쿠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몇 달간 고생하시던 게 일주일 만에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은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아시게 됩니다. 자, 이제 일상에서 쥐를 부르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갑작스러운 다리쥐 대부분은 근육이 짧아진 상태에서 신경 센서가 과하게 반응할 때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에는 근육의 길이와 긴장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금방추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센서가 근육이 너무 오래 수축되어 있네?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경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발끝이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아래로 쭉 뻗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자세가 문제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향하면 종아리 근육, 그러니까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낮에 깨어 있을 때는 수시로 발목을 움직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잠잘 때는요, 한 자세로 몇 시간씩 있잖아요. 그 상태로 5시간, 6시간, 7시간씩 주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이 버티다 못해 쥐가 나는 겁니다. 국내 근골격 연구에서도 이걸 확인했어요.
수면 중 발목이 아래로 처지면은 경련 발생률이 2배 증가한다고 보고됐습니다. 2배입니다. 발목 각도 하나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불 무게가 중요해집니다. 무거운 이불을 덮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불 무게가 발등을 누르니까 발목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꺾이게 돼요. 본인은 모르시는 사이에 밤새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특히 겨울에 쥐가 더 자주 나는 분들 계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이불을 두껍게 덮으시잖아요. 그 무게가 발목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불을 가벼운 걸로 바꾸세요. 무거운 솜이불보다는 가벼운 극세사, 이불이나 거위털 이불이 좋습니다. 둘째, 발목 아래에 얇은 쿠션을 받치세요. 5cm에서 10cm 정도 높이면 충분해요. 너무 높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적당히요. 셋째, 겨울에 추우시면요. 무거운 이불 대신 전기장판을 쓰시거나 수면 양말을 신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다리에 냉기가 오래 닿으면 근육이 더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얇은 이불로 바꾸시면 안 돼요. 적당한 보온은 유지하시면서 무게만 줄이시는 거예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무실 때 발끝이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한번 오늘 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다리 쥐라고 생각하고 계속 주무르다가 큰일 날 뻔한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왜냐고요? 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통증이 한쪽만 심하거나 붓기가 있거나 열감이 느껴지시나요? 이러면은 단순한 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혈관학회에서도 이런 신호가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혈전 때문이에요. 혈전이 뭐냐면요.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게 혈관 안에 있으면은 혈액 순환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그 부위가 붓고 뜨거워지고 아픈 겁니다. 문제는요. 이 증상이 다리 쥐랑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68세 정태영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한쪽 종아리만 유독 뜨겁고 붓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만 그러셨대요. 처음엔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 쥐가 심하게 났나 보다. 그래서 계속 주무르셨대요. 뜨거우니까 찬물 찜질도 해보시고요. 파스도 붙여보시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아파지셨습니다. 붓기도 더 심해지고요. 그제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셨대요. 검사 결과요. 혈전이 발견됐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안 났는데요. 주무르신 거 잘못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고요? 혈전을 주무르면 그 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떨어져 나간 혈전이 혈류를 타고 이동해서 폐로 가면요. 폐색전증이 됩니다. 뇌로 가면요. 뇌졸중이 될 수 있어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별법을 꼭 아셔야 해요.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첫째, 굵기가 다른지 보세요. 한쪽이 유독 부어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색이 다른지 보세요. 한쪽이 붉거나 퍼렇게 변해 있으면 주의하셔야 해요. 셋째, 온도가 다른지 만져보세요. 한쪽이 유독 뜨거우면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절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한쪽만 붓거나 뜨거우면 절대로 주무르시면 안 됩니다. 마사지도 안 돼요. 찜질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쥐는 양쪽 다리 상태가 비슷해요. 붓기나 열감 없이 그냥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응급법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쪽만 증상이 심하면 의심하셔야 해요. 혹시 한쪽 다리만 유독 뜨겁거나 붓는 경험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슷한 경험 가진 분들끼리 정보 나누시면 서로 도움이 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발등 맥박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발등 맥박이요? 그게 뭐예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손목 맥박은 재봤어도 발등 맥박은 재본 적 없으시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해요. 발등 맥박이 약하면은 말초동맥에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말초동맥이 뭐냐면요.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러니까 팔다리 끝으로 가는 혈관이에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은 그쪽으로 피가 잘 안 가겠죠? 그러면은 다리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유럽 혈관 학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발등 맥박이 약할 때 특징적인 패턴이 있대요. 걸으면 아프고 쉬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집에서 마트까지 걸어가시는데 중간에 종아리가 뻣뻣해지면서 아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면은 괜찮아져요. 또 걸으면 또 아프고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요. 말초동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요. 걸을 때는 다리 근육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충분히 안 가면요. 근육이 산소 부족으로 아픈 거예요. 쉬면은 산소 수요가 줄어드니까 괜찮아지고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발등 중앙을 보시면요. 발가락 쪽에서 발목 쪽으로 뻗어 있는 힘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힘줄들 사이 발등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콩콩콩 뛰는 게 느껴지시면은 일단 안심이에요. 그런데 맥박이 잘 안 느껴지거나 약하게 느껴지면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살이 좀 있으시거나 발등이 부어 있으시면은 맥박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한 번 안 느껴진다고 바로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발이 자주 차갑고 저리신 분, 걸을 때 종아리가 뻣뻣해지시는 분, 발끝 색깔이 창백하거나 펄해지시는 분,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발등 맥박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약하게 느껴지시면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 자체가 좁아진 거니까요. 여러분, 발등 맥박은 잘 느껴지시나요? 지금 바로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 결과 알려주세요. 잘 느껴져요. 또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요. 네 번째입니다. 다리 쥐의 원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약물입니다. 약이요? 약이 왜요? 네, 드시는 약 때문에 다리 쥐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스타틴이나 이뇨제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예, 스타틴이 뭐냐면요.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이에요.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많이 드시죠. 이뇨제는요. 혈압 조절이나 부종 빼는 데 쓰는 약입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약 드시는 분들 꽤 계세요. 이 약들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면요.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과정에서 근육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육통이나 근육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몸속 수분을 빼는 약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은 근육이 예민해지면서 쥐가 잘 나게 됩니다. 국내 약물 영양 분석을 보면요. 스타틴 복용자들이 일반인보다 경련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74세 황기철님 사례입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스타틴 계열 약을 처방받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다리 쥐가 거의 없으셨대요. 가끔 피곤할 때 한두 번 있는 정도? 그런데 약을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밤에 쥐가 심해지셨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쥐가 나서 깨셨대요.
본인은 연결지어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보다 하셨죠. 예,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최근에 새로 드시기 시작한 약 있으세요? 그제야, 아, 콜레스테롤 약을 한 두어 달 전부터 먹기 시작했는데요.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약 복용 시기랑 증상 시작 시기가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같은 효과를 내는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꾸셨는데요. 그 뒤로 경련 빈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 쥐가 심해진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때쯤 새로 드시기 시작한 약이 있었는지 메모를 해보시면 좋아요. 언제부터 쥐가 심해졌다. 그 무렵에 이런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요. 병원 가실 때 이 메모를 가져가시면은 선생님이 판단하시기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약은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 약 때문에 쥐가 나는구나 하고 본인 판단으로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그 약을 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하는 이유, 혈압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멋대로 끊으셨다가 콜레스테롤이 다시 올라가거나 혈압이 튀면요, 심장이나 혈관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 약 먹고 나서 다리 쥐가 심해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대부분의 경우 같은 효과를 내는 다른 약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적절한 대안을 찾아주실 겁니다. 혹시 새로운 약을 시작하고 나서 쥐가 심해지신 분 계세요? 댓글로 경험 공유해 주세요. 어떤 약이었는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그네슘만 먹으면 다리쥐 낫는다. 이 말이 왜 절반만 맞는지 설명드릴게요.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미네랄이거든요. 부족하면은 근육이 제대로 이완이 안 되면서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리 쥐의 원인이 마그네슘 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면 자세 문제, 혈관 문제, 약물 부작용, 원인이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신경 안정 요소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오는 경련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마그네슘만 드셔서는 잘 안 낫습니다. 신경 기능 연구를 보면요. 비타민 B군이 신경 피로,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돼 있어요. 특히 비타민 B1, B6, B12 이런 것들이요. 비타민 B1은 신경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고요. B6는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해요. B12는 신경세포의 수초라는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게 부족하면요, 신경이 쉽게 흥분하고 과민 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경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67세 박영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셔서 마그네슘을 6개월 넘게 꾸준히 드셨습니다. 좋다는 마그네슘 영양제도 사 드시고 마그네슘 풍부한 음식도 챙겨 드시고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밤마다 여전히 쥐가 났거든요. 아니, 마그네슘 먹으면 낫는다며? 왜 난 안 낫지?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손발 저림이나 피로감도 있으세요? 네, 요즘 손끝이 좀 저리고요.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이 증상들이요, 비타민 B군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B군을 추가로 드셔보라고 했더니요. 한 달쯤 지나니까 확 호전되셨어요. 쥐나는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이 두 달쯤 되니까 거의 안 나시게 됐어요. 마그네슘을 6개월 먹어도 안 되던 게 비타민 B군 추가하니까 한두 달 만에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마그네슘만 계속 드시고 계신가요? 효과가 없으시다면은 비타민 B군을 같이 드셔보세요. 음식으로 보충하시려면요,
해산물, 콩류, 달걀, 유제품, 녹색 채소에 비타민 B군이 풍부해요. 특히 돼지고기에 B1이 많고요. 바나나에 B6가 많습니다. 영양제로 드실 때는요, 비타민 B 복합체로 드시는 게 좋아요. B1, B6 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서로 협력해서 작용하거든요. 다만 과량 섭취는 주의하세요. 특히 B6는 너무 많이 드시면은 오히려 신경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권장량을 지켜서 드세요. 그리고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 제산제 오래 드시는 분들은 비리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비리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응급 상황에서 바로 써야 하는 3초 해결법을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진짜 유용해요. 쥐가 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아픈 곳을 주무르시죠? 아이고, 아파 하면서 종아리를 막 주무르시잖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요, 이게 오히려 통증을 더 오래 가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쥐가 났다는 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잖아요. 이미 빡빡하게 뭉쳐 있는 거예요. 거기다 힘으로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풀리는 것 같아도 다음날 더 뻣뻣하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으로 누르는 것보다 신경회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상호 억제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Recyclic Inhibition이라고 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는 한쪽 근육이 수축하면은 반대쪽 근육은 자동으로 이완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을 구부리면요. 이두근이 수축하고 삼두근은 이완되잖아요. 두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면 팔이 안 움직이니까요. 우리 몸이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다리에 적용하는 겁니다. 종아리에 쥐가 나면요. 발가락을 몸쪽으로 강하게 젖혀주세요. 확 당긴다는 느낌으로요. 그러면은 정강이 쪽 근육, 정경골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종아리 근육이 자동으로 이완됩니다. 뇌에서 종아리 풀어 하고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3초 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진짜예요. 처음엔 진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무르는 것보다 훨씬 빨리 풀립니다. 자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쥐가 나면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요. 무릎을 펴신 상태에서요. 발가락과 발끝을 내 몸 쪽으로 확 당겨주세요. 발등이 정강이 쪽으로 오게요. 힘껏 당기시는 거예요. 손으로 발을 잡고 당기셔도 되고요. 손이 안 닿으시면 발에 힘을 줘서 스스로 당기셔도 돼요. 3초 정도 유지하시면 쥐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쥐 나면은 가장 먼저 어디에 손이 가세요? 이제부터는 종아리에 손부터 가져가지 마시고요. 발가락을 몸쪽으로 젖히세요. 오늘 밤에 쥐가 나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효과가 있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근데 말이에요. 갑자기 너무 아파서 발가락을 젖힐 수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몸을 움직이기 힘든 경우요. 아파서 숨도 못 쉬겠고 다리를 건드리기도 싫은 그런 순간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중을 누르세요. 인중이요? 다리가 아픈데 왜 인중을요? 네, 인중이요. 인중이 어디냐면요. 코와 입술 사이에 있는 움푹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 콧볼 바로 아래, 입술 바로 위에 있는 세로로 파인 홈이요. 여기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곳이거든요. 이 부분을 강하게 누르면요. 뇌가 인중 쪽 자극의 주의를 빼앗기면서 다리 통증 신호를 잠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의 분산이에요.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신호의 양은 한정돼 있거든요. 인중을 세게 누르면 여기 뭐야? 하고 뇌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틈에 다리 통증이 좀 가라앉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인중을 꾹 눌러주세요. 강하게요. 좀 아프다 싶을 정도로요. 그러면은 통증이 살짝 가라앉으면서 발가락을 젖힐 여유가 생겨요.
그때 아까 알려드린 상호 억제법을 쓰시면 됩니다. 인중 누르고요.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고요. 3초 유지. 이 순서예요. 다만 주의하실 점, 손톱으로 찍을 정도로 과하게 자극하지는 마세요.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까요. 손가락 끝으로 꾹 누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갑자기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다음번엔 인중 먼저 눌러보세요. 자, 이제 응급법은 알았으니까요. 애초에 쥐가 안 나게 예방하는 게 더 좋겠죠. 밤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수면 자세와 환경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아까 본론에서 말씀드렸죠?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자세가 문제라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발목 아래에 얇은 베개를 두세요. 그래서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살짝 받쳐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밤에 쥐나는 빈도가 크게 줄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높은 쿠션은 안 됩니다. 발목을 너무 높이 올리면은 혈액 흐름이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오래 그 자세로 있으면 다리가 저릴 수도 있고요. 5cm에서 10cm 정도 살짝 받쳐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접은 수건을 깔아도 되고요. 작은 방석을 쓰셔도 돼요. 둘째, 이불을 확인해 보세요. 이불이 너무 무거우면 발목이 아래로 눌립니다. 가벼운 이불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겨울에 추우시면요. 무거운 이불 여러 겹 덮지 마시고요. 전기장판을 쓰시거나 수면 양말을 신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전기장판 쓰실 때 주의하실 점.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저온 화상 위험이 있거든요. 미지근하게 따뜻한 정도로요. 그리고 탈수 위험도 있으니까 자기 전에 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아요. 셋째,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벽을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요. 근육이 이완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방법은요. 벽에서 한 발 정도 떨어져서 서시고요. 양손으로 벽을 짚으세요. 한쪽 다리는 앞으로 구부리고 다른 쪽 다리는 뒤로 쭉 뻗으세요. 뒤쪽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안 떨어지게 하면서요.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 거기서 20초 정도 유지하세요. 반대쪽도 해주시고요. 이거 자기 전에 양쪽 두세 번씩만 하셔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불은 혹시 너무 무겁지 않으신가요? 수면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음식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아까 비타민 B군 말씀드렸죠? 그것 외에도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해산물에 들어있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근육 피로도를 낮춰서 경련 발생을 줄여줘요. 타우린이 뭐냐면요.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근육 세포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육이 쉽게 흥분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오징어, 문어, 조개류, 새우 같은 해산물에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반찬으로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오징어 볶음, 조개탕, 새우 요리 이런 거요. 맛도 있고 몸에도 좋고 일석이조죠. 다만 주의하실 점, 해산물을 국물 요리로 드실 때요. 염분이 많은 국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오히려 근육이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지면은 근육 수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더 좋고요. 이 국물 요리를 드실 땐 국물은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륨도 중요해요.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서 근육과 신경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이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잘 생깁니다.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에 칼륨이 풍부해요. 이런 음식들도 꾸준히 드셔주세요. 다만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하셔야 해요. 신장에서 칼륨 배출이 잘 안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세요. 그리고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탈수가 되면은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쥐가 잘 나요. 특히 더운 날, 운동 후, 술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평소 해산물 섭취는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드신다면 조금씩 늘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취침 전 따뜻한 족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야간 경련을 완화시켜줘요. 왜 효과가 있느냐면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다리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는 거죠. 그러면은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지고요. 노폐물 배출도 잘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이 이완되면서 긴장이 풀려요. 하루 종일 썼던 근육들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 상태로 잠자리에 드시면은 쥐가 날 확률이 줄어듭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대야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발을 담그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손목 안쪽으로 확인해 보세요. 손목에 대봤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가 40도 정도입니다. 온도계가 있으시면 더 정확하겠죠. 족욕 후에는 발을 잘 말리시고요. 바로 양말을 신거나 이불 속으로 들어가셔서 온기를 유지해 주세요. 주의하실 점,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오히려 근육이 긴장할 수 있어요. 뜨거운 게 좋을 것 같다고 온도를 막 올리시면 안 돼요. 미지근하다 싶을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당뇨가 있으면은 발의 감각이 둔해져서 온도를 잘 못 느끼실 수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꼭 온도를 확인하시고요. 너무 오래 담그지 마세요. 하지정맥류나 혈전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분들은 족욕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족욕할 때 소금이나 입욕제를 넣으면 더 좋냐고요?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맹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넣으시려면은 천일염을 조금 넣으시거나 아로마 입욕제를 쓰셔도 좋아요. 라벤더 향은 이완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 발을 따뜻하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효과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다리 쥐를 나이 탓이나 마그네슘 부족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시면서요. 하지만 오늘 보셨듯이 원인이 다양합니다. 수면 자세 문제, 혈관 문제, 약물 부작용, 영양 불균형. 원인에 따라 해결책도 달라져요. 특히 중요한 거 기억하시죠? 한쪽만 붓거나 뜨거우면 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무르시면 안 돼요. 혈전일 수 있으니까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만 드시는데 효과가 없으시면요. 비타민 B군을 같이 드셔보세요.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쥐가 났을 때는요. 주무르지 마시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젖히세요. 3초면 풀립니다. 예방을 위해서는요. 가벼운 이불, 발목 쿠션, 취침 전 스트레칭과 족욕. 이것만 하셔도 확 줄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무실 때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발목 아래에 쿠션을 살짝 받쳐두세요. 접은 수건 하나면 됩니다. 돈 안 들어요.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쥐날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새로 알게 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 2번 누르시면 온 가족 건강과 행운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